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415페이지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제목하에 들어있는 첫 번째,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더라. 자, 어느 건축물에 있는 대지가 어디에 걸쳐 있다? 지역이나 일정한 지구나 또는 구역이라는 데 걸쳐 있을 때는 그 중에 어떻게 적용할까? 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이쪽은 준주거 지역이란다. 준주거 지역. 이쪽은 일반 상업지역이란다.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렇게 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대지가 어디에 걸쳐 있단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이렇게 짓고자 하는 이게 건축물의 대지가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거 어떻게 적용할래? 얘기입니다. 이 중에는 어떻게 적용하죠? 그 중에 원칙은 뭘 적용한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그럼 전체 대지 면적 중에 반이 넘는 지역, 이게 과반이죠. 그럼 전체 면적에 과반이 넘는 이 지역이 바로 무슨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에 있는 부분이 과반이 넘었네. 요 준주거 지역에 관한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한단다?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한대요. 그럼 여기만 준주거 지역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요거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도 바로 준주거 지역에서의 관한 규정, 바로 건축법에 있는 내용들, 건축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뭘 적용한다? 준주거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바로 과반에 속하는 부분에 있는 그걸 건축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만 하나만 정리하고 맨 밑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다음 페이지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과 동일하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 및 지구 안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 제한하는 게 첫째 뭐가 있다냐? 첫 번째는 면적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축물을 지을 때 면적 네 멋대로 너무 넓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건축물을 짓는데 높이 너무 높게 네 멋대로 짓지 말라. 바로 면적 제한과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제한이 일정한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면적을 제한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부터 먼저 정리해야 된다.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폐율, 네 멋대로 너무 넓게 짓지 말라. 대지에다 건물 짓는데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라는 무슨 제한이 있었죠?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바로 어디서 나왔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1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에오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상준, 공주, 녹관, 농자 해가지고 21개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로 자라 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야. 여기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이번에 뭘 한다? 대지를 분할하려고 한다. 분할, 이렇게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토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거죠. 그때 분할되는 각각의 토지 면적들이, 분할되는 이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이걸 분할 제한, 토지를 분할할 때 이 분할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 분할 제한에 관한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면적과 관련된 제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건폐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자, 우리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고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용적률은 연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고 용적률은 연대다라고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건폐율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하려면 대지 면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건축 면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건폐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대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 안에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건폐율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무엇이냐, 대지 면적이 무엇이냐, 개념 정리. 또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했잖아. 그럼 이때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용적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나오는 면적 산정 방법에는 뭐뭐를 알아야 된다? 대지 면적이 무엇인지, 건축 면적이 무엇인지, 그때 연면적이란 바닥 면적이 합계니까 바닥 면적이 무엇인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이 합계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합계 뭔지, 연면적이 뭔지, 연면적이 합계 무엇인지, 그런 면적 산정과 관련된 용어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16페이지에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대지 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뭐니까 요때 요 대지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원칙적으로 대지란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을 한다. 거기 나와 있죠.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이랍니다. 그럼 수평 투입 면적이 뭐죠? 교재 416페이지 맨 밑에 좌측에 보면 그림이 간단하게 그려져 있죠. 자, 대지는 뭐죠? 울퉁불퉁한 땅입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어떻게 나타난다? 울퉁불퉁한 땅을 평탄한 바닥에다 놓고 하늘에서 수직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울퉁불퉁한 땅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면 땅바닥에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 지는 면적 있죠. 이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부르고 바로 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뭐라 부른다? 그걸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을 하자. 그게 대지 면적입니다. 근데 대지 면적에서 아까 제외되는 게 있었잖아. 어떤 거죠?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에 도로 있을 때. 그때 그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에는 아까 파랗게 빗금치 면적이 있었죠? 요거는 도로 예정지로 보지. 그건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아까 나왔었으면 예, 바로 그런 것들. 도로 모퉁이에서 가가전지할 때 깎아내는 그 깎은 것들, 그런 것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예, 그렇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 것만 일단 정리합니다. 옆 페이지에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니까 두 번째는 저 건축 면적이 뭐더냐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건축 면적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죠? 자, 그림으로 한번 여기 보시죠. 여기 아까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입 면적, 이 울퉁불퉁한 땅을 위에서 빛을 비쳤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 지는 이 면적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그게 대지 면적이라는 얘기죠. 다만 대지면서 제외되는 것들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에 도로 있을 때 그때 도로하고 건축선하고 사이에 있는 여기 요 면적, 여기 요 면적은 대지면서 제외됩니다.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들, 여기 도로 내기로 된 예정지, 공원 주성하기로 예정지. 그러면 요 대지 면적에서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요 면적은 대지면서 빼되고 공원 부지에 들어가는 요 면적도 대지면서 각각 제외시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건축 면적이란 어떻게 따지죠? 원래 건축 면적이라는 건 가장 쉽게 말하면 저 하늘에서 건축물을 내려다보면서 맨 바깥쪽 외벽이라 하죠. 그 외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은 건 외벽도 벽 두께가 있잖아. 그 두께의 가운데를 중심선을 합니다. 그럼 외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외벽의 두께의 중심선으로 가로지른 그 바닥에 그림자지는 면적, 그거를 원래는 뭐라 부른다? 그게 건축 면적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알고 싶으면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면 가장 바깥쪽 벽,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건축물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파랗게 그림자지는 면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게 바로 원래는 건축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벽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정자 같은 거. 그죠? 정자 같은 건 기둥만 있을 뿐이지 외벽은 없거든. 그때는 뭘 건축 면적을 한다? 바로 가장 바깥쪽 부분에 있는 기둥들. 그걸 외곽 부분의 기둥이라고 해. 안에도 기둥이 있고 밖에도 있다면 바깥쪽에 있는 기둥들만. 그 기둥도 두께가 있으면 이 기둥의 가운데 선이 있어. 이걸 그 기둥의 중심선을 부르고 그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지는 면적이 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단다? 요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인데 외벽이 없는 그냥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 바깥쪽에 있는 기둥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 이걸 건축 면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417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 건축 면적에서 일부 제외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417페이지 그 박스 속에 있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온 것들이야. 그건 건축면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보자. 자, 어떤 그림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저 절 같은 데 가보면,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사찰 같은 데가 보면 이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건축물들은 어떤 게 바로 건축 면적이 될까요? 원래 건축 면적은 어디서 보면 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하늘에서 내려다봐봐. 그럼 뭐가 그림자지요? 여기가 그림자죠. 바로 처마 끝. 처마 끝이 그림자지는 이 면적이 이렇게 그려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장 처마 끝에부터 내려다 보이는 면적은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이게 전부 다 건축 면적일까?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또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 그럼 기둥의 중심선이니까 여기네. 이렇게 기둥의 중심선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바로 그러면 이게 건축 면적일까? 이것만 건축 면적을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좁고 이 처마 끝으로부터 나타난 빨간 면적을 따지자니 너무 넓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일부 조화점을 이룬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뭐가 관련된 것들 전통 사찰은 어디로부터 처마 끝으로부터 몇 미터를 후퇴한답니까? 원칙적으로 처마 끝으로부터 4m를 후퇴래요. 이게 4m야. 처마 끝에서 4m. 여기도 처마 끝에서 4m를 후퇴래요. 그럼 4m 후퇴하면 이렇게 들어왔죠? 바로 그 4m를 후퇴한 이렇게 그림자지는 수평투의 면적. 바로 요 파랗게 그림자지는 이 전체 면적. 요거를 건축 면적을 하자. 처마 끝으로 따지는 것도 너무 넓고 그렇다고 요 기둥 부분만 따지자면 너무 좁으니까 그때는 처마 끝에서 4m를 후퇴하고 그때 요 원칙적인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보다도 더 나오는 면적이 있다면 요 노란 면적에다가 요 파란 면적까지 더해서 그걸 건축 면적을 하자. 그래서 이런 전통 사찰은 처마 끝으로부터 4m를 후퇴할 것. 그래서 나머지 그림자지는 면적이 있다면 이게 노란 면적보다도 파란 면적이 더 넓으면 그 파란 면적을 건축 면적을 하자 등등 그렇게 몇 가지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 사찰은 4m를 빼고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같은 건 3m를 빼고 한옥 같은 것들은 사찰 말고 그냥 한옥은 2m를 빼고 나머지 그냥 일반 이런 건축물에 처마 앞에 이렇게 좀 나온 것들이 있어. 그때는 처마나 차양 끝에서부터는 1m만 후퇴해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남는 면적이 있으면 요거는 건축 면적에 그것도 더해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맨 마지막 1m라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또 이런 얘기예요. 뭐다 그럴까? 자,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 출입구가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출입구 있으면 통상은 출입구 위에다 뭘 만들죠? 여기다 처마나 차양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처마나 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출입구에서 나와가지고 비가 올 때는 여기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처마나 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의 원래는 건축 면적이 어떤 거죠?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했으니까 바로 원래는 가장 바깥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니까 요거겠죠. 요게 원래는 건축 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요것만 건축 면적일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 처마 끝으로부터 몇 미터? 1m를 후퇴하래요. 그럼 처마 끝에서 1m를 후퇴하면 요 정도 후퇴. 그러면 나머지 이 밑에 또 그림자지는 면적. 즉 이 처마 전체 그림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는데 처마 전체 그림자는 여기까지 진다면 이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1m를 후퇴한 뺀 나머지 이 부분은 뺀 요 부분 요거는 요 건축 면적에다 요거까지도 건축 면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처마 끝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처마 끝에서 1m를 후퇴한 나머지 여기 그림자지 요 면적은 요 건축 면적에다 요것도 건축 면적에다 덜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란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건축 면적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건축 면적은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요. 그럼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죠? 그 다음 페이지 바닥 면적. 이것이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가 또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럼 바닥 면적이라는 건 왜 산출하죠? 연면적이라는 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바로 원래 연면적이거든요. 자, 여기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한 층 더 올라가자. 4층 바닥 면적. 이렇게 있다면 요때 연면적이란 뭘 말하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을 원칙적으로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바로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뭐냐라는 개념적입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이란 어떤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말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각 층 또는 일부가 뭐죠? 바로 각 층별 바다 면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바다 면적, 4층 바다 면적. 요거는 각 층별 바다 면적이 되죠. 근데 그것만 있을까? 아니랍니다. 그 층의 일부만 바다 면적으로 따지는 게 있답니다. 그 층의 일부가 뭐죠? 여기 한 개 층의 요 부분만, 요것만 한 개 층 전체라 한 개 층의 요 일부만, 요것만 바다 면적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부란 개념이 뭘까? 자, 여기가 지금 우리 건축물이 이 무크랜드 현재 우리 강의하고 있는 여기가 6층입니다. 그럼 6층 전체 바다 면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6층 전체 바다 면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여기가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 녹화하고 있는 강의실로 쓰고 있잖아. 바로 요 강의실 바다 면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층의 일부란 게 됩니다. 6층 바다 면적도 있을 수 있고 6층의 일부를 여기를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이때도 강의실 바다 면적 이렇게 쓰죠. 결국 여기는 바다 면적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층 전체를 따지는 6층 바다 면적이 있고 그 중에 일부인 벽과 기둥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요 강의실 바다 면적 있죠. 나가면 휴게실 바다 면적 있고 또 가면 저쪽에 우리 사무실 바다 면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다 세분화 시켰잖아. 어쨌든 하나하나 공간을 뭐라 부른다? 그것도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이 일부도 다 뭐라 부른다? 그것도 바다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면적의 개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란다 라는 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다 면적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다. 뭐 있다? 층별 바다 면적이 있고 한 개 층의 일부를 특정한 용도로 쓰려고 여기 강의실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휴게실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사무실이라는 용도로 쓰려고 그 벽과 기둥으로 나눠놨죠? 그 하나하나도 뭐로 부른다? 그것도 바다 면적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개념 이유는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합니다. 그럼 무슨 개념이 되죠?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네.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1층, 2층, 3층, 4층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걸 연면적이라고 한단다. 따라서 각 층별 바다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단다? 이거는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된다. 각 층별 바다 면적, 1층 바다 면적, 2층 바다 면적, 3층 면적 이걸 다 더하면 그건 연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고 그 층의 일부 여기 뭐죠? 지금 6층에 무크랜드라는 우리 회사가 여기 들어있고 그 중에 여기는 강의실 바다 면적 나가면 사무실, 휴게실, 이런 사장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 바로 그것들은 뭐가 되죠? 그 일부들만 다 더했다. 그럼 뭐가 된다? 이건 무크랜드라는 게 되는 거고 이 무크랜드에 뭐가 된단다?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이건 부른단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건 뭐죠? 바로 이 건축물. 이게 바로 대룡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이게 무슨 건물이라는 이름이 있겠죠? 무슨 건물의 연면적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각 층별 다 더하면 그 건물 전체 연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일부를 뭐로 쓰려고? 우리 무크랜드라는 사무실로 쓰려고 여기 무크랜드라는 회사에 각각 일정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공간을 나눠놨죠? 그걸 다 더하면 그때는 뭐가 나온다? 무크랜드 바다 면적의 합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면적과 바다 면적의 합계가 같은 거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르다라는 걸 구분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냥 연면적 이코로 바다 면적의 합계래. 아니에요. 바다 면적의 합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체 하나의 건축물에 전체 바다 면적의 합계가 있죠. 그게 뭐가 돼? 그게 연면적이요. 하나의 건축물에 전체 각 층별 바다 면적의 합계 다 더하면 그건 연면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6층에 무크랜드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 무크랜드라는 회사에 다시 강의실, 사무실, 독서실, 휴게실 이거 다 나눠놓으면 그걸 다 합치면 그거는 뭐라 부른다? 무크랜드 바다 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결국 연면적 하면 하나의 건물 전체 바다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 바다 면적의 합계하면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획되는 것들을 더한 것들 그거는 바다 면적의 합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건물을 나가면 돼. 건물 밖에 나가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 건축물의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냐? 라고 말하면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는 건물 전체를 묻는 거니까 그때는 연면적이 얼마죠? 라고 물어야 되죠. 반면에
6층을 올려다보면서 저 6층에 있는 저 무크랜드 있잖아요. 저 무크랜드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까? 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까? 그때는 건축물 전체를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면적이 얼마냐라고 말하면 틀린 거가 되고, 그때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야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한 개 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 동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는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이죠. 그때 연면적 플러스 연면적이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연면적의 합계라고 부른다. 그건 연면적의 합계. 그래서 이때 연면적의 합계는 반드시 하나의 대지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한 개 동만 있느냐, 두 개 동이 있느냐, 세 개 동이 있느냐, 그걸 다 더하면 그게 연면적의 합계라는 개념을 쓴단다. 아셨죠? 자, 그것까지만 먼저 정리를 해 두시고, 그중에 418페이지에 가보니까 바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많은 편이야. 가끔보다는 좀 흔한 편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 산입하는 경우. 1번, 동그라미 1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29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 이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답니다. 근데 그냥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죠.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표면적.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말로만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하죠. 요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됐대. 자, 이렇게 됐대. 이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게 무슨 건축물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다? 맞습니다. 왜 건축물이죠? 건축물인 이유. 건축물이란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는, 토지 위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는 뭐가 있으면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걸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따라서 지붕은 꼭 있고 기둥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했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지붕은 있잖아. 거기다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뭐에 속한다?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어디일까?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구획된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구획이라는 게 뭐죠? 면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는 뭐 갖고 따진다고 했죠? 면적은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 그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둥이 몇 개 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기둥이 두 개면 기둥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선을 연결하면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안 나오죠. 선이 나오지.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면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뭐만 나온다? 선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안 나왔잖아. 이게 바로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건 바닥 면적이 없을까? 이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데? 하늘에서 빛을 비춰보래. 그러면 바닥에 뭐가 지죠? 이 지붕 부분에 그림자 지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인다? 바로 지붕 끝에 그림자 지는 면적이 저 바닥에 펼쳐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부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몇 미터씩? 1미터씩 후퇴하래요. 지붕 끝으로부터 1미터씩 후퇴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 바로 1미터씩 후퇴한 면적이 여기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오케이? 바로 요 그림자지는 이 면적,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부르자. 이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씩 후퇴한 요 수평토 면적, 요 면적을 바로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 아셨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한마디로 노대 등 하고 됐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묶어서 뭐란다? 노대 등이란 말을 씁니다. 어쨌든 그런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 이거 알아들으면 그건 천재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이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시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것만 먼저 보시죠. 이게 아파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뭐 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애들 방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주방이 있을 것이고, 또 이쪽 방도 있을 것이고, 또 방이 있고, 여기는 우리 거실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때 어디 쪽에? 요 거실 앞쪽에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노대등이라고 하죠. 물론 뒤쪽에도 이쪽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죠? 바로 요거 이 건축물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요 바닥 면적에 요것도 포함시킬까 바닥 면에서 제외시킬까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베란다 면적은요 서비스 면적이니까 그건 포함시키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요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포함시켜요 라고 말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베란다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서비스하면 뭐죠?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당 같은 데서 먹고 있는데 저기 사장님이 요거는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기 몇 점 더 갖고 오면 그게 뭐죠? 무료로 준다, 공짜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서비스 면적이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그 건설회사가 무료로다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준 공간, 이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서비스 면적이죠? 결국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인데 정말일까? 예, 일반적으로는 이 베란다 부분은 이건 서비스 면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베란다의 부분은 시작되는 게 어디서 끝나죠? 이게 외벽이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1.5m. 그거 이하인 경우에만. 얼마?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 되는 이 부분을 곱한 면적. 따라서 이 외벽 길이에다가 여기다 1.5를 곱한 면적, 이렇게 곱하면서 나오는 이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요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포함시키지 않겠대요.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무슨 면적이야? 서비스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면 그 지방세 같은 거 부과할 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데 저 면적이 늘어난 것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죠. 어디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 되는 부분을 곱한 면적. 이거는 바닥 면적에서 뺍니다. 그럼 1.5m를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이 길이가 2m래. 2m면 1.5를 빼고 나머지 초과된 부분 0.5m 초과된 부분 있죠? 그 그림자지는 면적이 또 나온다면 이렇게 0.5m 초과되는 면적이 나오면 그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베란다 길이는 그 거실의 유리창으로부터 길이는 보통 얼마나 될까? 1.5m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1.5m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서비스 면적,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1.5m 넘어버리면 초과되는 부분만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복잡하게 써놓는데 그건 전 무슨 말일까?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림은 이런 경우야.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건물이 니은자 형태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니은자 형태야. 그때는 어디가 베란다죠? 여기가 바로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1.5m라는 걸 어디서 곱할까? 이렇게 짧은 길이에서 1.5m를 곱한 값을 빼라 그러면 요것만 빼고 나머지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될 겁니다. 반면에 길게 접한 부분부터 이렇게 길게 접한 부분부터 1.5m를 곱한 면적을 빼라 그러면 이 면적을 다 빼고 나머지 초과되는 이 부분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게 짧게 접한 데서 1.5m를 곱한 걸 빼고 나머지를 포함시키면 바닥 면적에 포함시킬 때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길게 접한 데서 1.5m를 곱한 걸 빼면 나머지 추가되는 이 부분은 면적이 더 적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게 고객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한테 유리한 계산은 길게 접한 거로부터 1.5m를 곱한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 이것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 바로 거기 써놓은 말이 그겁니다.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길게 접한 부분으로부터 1.5m를 곱한 값 이걸 뺀 나머지 이것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라고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 말을 써놨다는 거. 자,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베란다 같은 거, 그 노대 등, 그 베란다 같은 건 바다 면적에 산입할 수도 있고 바다면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얼마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를 곱한 면적, 그거는 바다 면에서 제외하고 1.5m를 곱한 걸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1.5m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급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것만 바다 면적에 산입한대. 쉽게 말하면 외벽에다가 다시 단열재를 붙이려고 벽을 더 두껍게 했습니다.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따지면 그 안에서부터 저 바깥쪽까지 단열재까지는 그 전체의 2분의 1 되는 게 중심선이잖아. 그럼 아무래도 단열재 붙인 것만큼 바다 면적이 늘어나잖아. 그렇게 계산할까? 아니요. 단열재 부분에 대해서는 외벽에 붙였다 하더라도 그건 뭐로 보지 않는다? 그건 외벽의 두께로 보지 않습니다. 단열재 부분은 빼고 안쪽에 있는 내측 내력벽, 그거의 가운데선 중심선, 그거로 계산하는 면적만 바다 면적이지. 단열재를 붙임으로써 그 중심선이 더 밖으로 밀려서 그렇게 계산한 면적을 바다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내측 내력벽 안에 있는 선의 중심선에 따라서 그림자 지는 면적, 이것만 바다 면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때 필루트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뭐로 쓴답니까? 자, 필루트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필루트 부분을 뭐로 쓴대? 자, 필루트 부분이 또 뭐랬어요? 또 그림으로 그려야 돼. 자,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 게 필루트 구조라고 그랬죠. 여기 요거 이렇게 져놓고 있었을 때 그때 요 부분이 바로 무슨 부분이다? 요걸 필루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 이거 필루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필루트 부분으로 지었을 때는 어떻게 쓴단다? 요 부분, 요거 지금 쓰고 있는 요것도 바다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요것도 바다 면적이 나오죠? 여기 바다 면적, 여기 바다 면적, 여기 바다 면적, 여기 바다 면적. 그래서 바다 면적이 이렇게 해서 노란 바다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럼 노란 부분만 있을까? 아니, 필루트 부분에 여기 빨간 바다 면적, 이것도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요게 건축물 전체에 요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요거 바다 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따라 요 바다 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따라 이 소리입니다. 요 빨간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대요. 뭐로 쓴답니까? 첫째, 공중의 통행. 공중의 통행이 뭐죠? 사람들이 다니는 여기는 통행료로 쓴답니다. 통행하는 통로 공간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통행. 두 번째, 차량의 통행.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료로 쓴다면 그것도 바다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차의 전용. 주차장 공간으로 쓴답니다. 주차장 공간으로 쓰면 그것도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 번째, 공동주택.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 다세주택의 1층 부분을 필루트 구조로 해놨다면 이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 가지.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몇 번이죠? 그게 바로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그런 것들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탑이 뭐죠? 우리 옥상에 보면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려고 하는 올라간 거 있잖아. 그 승강기 탑의 그 그림자지는 그 면적, 그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탑 부분에 있는 그건 바다 면적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러죠? 수평토의 면적. 그냥 그 그림자진 면적을 수평토의 면적이라 부르지. 바다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면적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다락. 자, 다락이라는 건 어떻게 지는 걸 다락이죠? 이것도 또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어떠한 건축물이 이렇게 있단다. 근데 요 한 개층에 전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하는 게 있죠? 우리 원룸 같은 데 가보면 복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복층이라는 게 뭐죠? 여기다 다락을 하나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여기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서 계단 올라가서 잠은 이 위에서 자고 밑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구조.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요거 위에는 요거 다락도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는다. 자, 원래는 뭐가 바다 면적이야? 당연히 요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합니다. 요건 1층 바다 면적에 들어가죠. 근데 요
다락인 요것도 바다 면적도 바다 면적에 산입하느냐, 다락 부분도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 어떤 때는 산입하지 않죠? 이 다락의 요 높이, 이걸 층고라고 해. 다락의 층고가 얼마밖에 안 된다? 1.5m 이하라면.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라면 요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의 층고 높이가 얼마일 때? 1.5m.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돼 있다? 요렇게 지붕이, 요 천장 부분이 그냥 평지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경사진 지붕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쪽도.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이 경사진 지붕 꼭대기까지 높이는 얼마 될까? 이거는 1.8m 이하일 때만 그때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밖에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게 경사진 지붕으로 돼 있다면 경사진 최대 높이가 1.8m 이하 된다면 그때도 이 부분은 바다 면적에 이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던 거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서는 1.8m 이하 부분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데 지하층이 아니라 어느 층에다가 지상층에다가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는데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에다가 뭘 설치했습니까?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또는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지상층에다 설치했다면 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도 건축물의 바다 면적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다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조경시설이나 생활 폐기물 보관함 시설이 설치되면 그 차지하는 면적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그 3번까지는 동그라미 1, 2, 3번 거기까지는 꼭 기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바다 면적 합계는 설명드렸고 연면적에서 용적률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연면적 계산한 거하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하고는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빠질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가 이제 용적률이라고 그랬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그랬습니다. 그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아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다 면적 합계. 요거 1층, 2층, 3층, 4층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뭐 된다?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계산할 때만 요거 용적률 계산할 때 요 연면적에서 뭐 되는 게 있다? 제외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 잘 되는 겁니다. 이건 국토위계 및 유기에 관한 법률에서 한번 나왔었어. 뭐뭐 제외되죠? 첫 번째 지하층, 지상층 말고 지하층 면적 있죠? 이거는 용적률 계산하는 연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 면적도 들어가요. 왜?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바다 면적이 합계니까 지하층의 바다 면적도 원래는 연면적에는 포함되는데 뭐 계산할 때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다 면적은 제외시킨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두 번째는 지상층, 네, 지상층이야. 근데 1층 같은데 뭐로 쓰려고? 주차 공간으로 쓰려고 차고 형태로 그려놓은 서 그런 상가나 점포 같은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차고로 쓰려고 1층 공간의 일부를 여기를 막아가지고 여기다 뭐 쓴다? 자동차가 여기에 놓여있단다. 그게 건축물의 지상층으로 쓰는 건축물의 부수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그 주차장 공간도 바다 면적에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이라 준초고층 건축물에 아까 뭐 있었죠? 피난 안전구역. 아까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제세 동기함이라든지 그런 롯데월드 102층에 보면 그런 데도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바로 피난 안전구역. 그거는 연면적 계산한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할 때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다 뭐 설치한다 했죠? 여기다 대피 공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경사진 지붕 바로 밑에 있는 대피 공간 차지하는 면적 그것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시킨다. 그래서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고 이제 면적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것들이 그런 걸 먼저 알아라.
그래 놓고 이제 건폐율 제한이 있고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가보면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말한 각 21개 용도지역마다 55, 66, 57, 9887, 777, 222, 224, 22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에 나오는 내용이고 거기 있는 걸 원칙적으로는 적용한다. 그래서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인지는 21개 용도지역마다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있는 걸 적용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무슨 법에서? 이 건축법에서, 이 법, 바로 건축법에서 그 국토법과 다르게 각 21개 용도지역에 있는 그거와 다르게 별도로 더 완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규정을 건축법에서 따로 뒀다면 그때는 국토법에 우선할까요? 건축법에 있는 걸 우선할까요? 그때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예, 건축법이 더 우선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용적률도 원래는 어디 있는 걸 적용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용적률에 관한 규정.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나오고 그 78조에 있는 걸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우리 건축법에서 그 용적률에 관해서도 21개 용적률마다 21개 용도지역마다 따로 건축법에서 그 몇 퍼센트 열어자라고 따로 규정했다면 그때는 국토법을 따른다, 건축법을 따른다, 건축법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거. 더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규정을 따로 두면 그때는 건축법에 있는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관한 거죠. 이제 마지막 뭐겠죠? 분할 제한. 이때 분할 제한은 뭐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이 면적들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래. 왜 그러죠? 이거 분할된 면적. 여기도 뭐 해야 돼? 여기도 건축물 지어야 되거든. 그럼 분할해 놓는데 분할된 이 땅에는 건물도 짓지 못하게끔 조그만 땅으로 남겨두면 그건 쓸모없는 땅으로서 분할해봤자 토지의 효용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이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용도지역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에서는 이 분할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이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첫째, 거기가 주거지역이랍니다. 그럼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되지 너무 작게 분할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면적이 각각 최소한 이게 60, 60은 돼야 되지 50, 50, 30, 20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건 안 되는데 최소 면적이 적어도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되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최소한 15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예,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이 면적이 150, 150 이상은 되도록 분할하라. 그 다음에 주상공, 녹지지역은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합니다. 최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은 분할할 것. 그러면 주상공록까지는 해결됐네? 이게 한마디로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지역으로 나눠진다. 맞잖아. 그럼 주상공록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도시적 외지역이 되죠. 무슨 지역입니까? 관농자, 바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이 나머지인 관농자 지역에서는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야 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야 되고 녹지지역에서는 최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해야 한다. 너무 작게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거지역은 최소 60조, 나머지 지역도 최소 60 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최소 면적이 각각 150, 150, 녹지지역만은 최소 면적이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는 돼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이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얼마를 하는지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21페이지 거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인데 구체적으로 60 이상에서 60으로 할지 70으로 할지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100으로 할 때는 마지막은 조례로 정하는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봤더니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있죠? 거기 봤더니 주거지역이 60이 아니라 얼마랍니까? 9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최소 60 이상으로 하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조례로 정하라 그랬으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면 안 되고 최소한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왜? 조례에서 최소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90이 되려면 분할되는 토지가 90이니까 만약에 하나의 대지를 둘로 분할한다고 쳐봐. 그럼 이게 90이 되려면 최소한 둘 다 얼마 되죠? 90, 90이니까 합치면 180.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려면 최소 면적은 얼마일 때? 180제곱미터는 될 때 최소한 90제곱미터, 90제곱미터로 분할할 수 있지. 180이 안 되면 분할할 수 없습니다. 왜요? 150만 돼봐. 그러면 한쪽은 90으로 분할했지만 나머지 쪽은 15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60밖에 안 되네. 둘 다 최소 90제곱미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90, 하나는 60, 이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따라서 150제곱미터짜리는 둘로 분할하는 게 불가능하고 최소한 180제곱미터는 돼야 90, 90으로 분할이 가능하더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거든요. 서울특별시 조례만 시험 문제 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온다? 시행령상 거기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씩,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씩, 녹지지역은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한다는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그것도 암기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암기하는 방법 여기 한번 가보자. 자, 어디 나오죠?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분할하는 건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분들에서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서 나왔던 거고 이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분할하는 면적이 최소한 얼마란다?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지역 밖에라고 해. 주거지역 밖에 있는 60리길에서 60리길. 자, 주거지역으로부터 밖으로 60리들은 저 멀리 가서 60리길을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답니까? 연산군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연산군 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폭군으로 유명하죠. 그 연산군이 뭘 갖고서 칼로 다 뭐 한답니까? 상공라인을 패고, 상공라인이 뭐죠? 바로 그 궁궐에 있는 그 여자들 있잖아. 그게 상공라인을 하죠. 그 상궁라인인데, 이거는 상궁인데, 상공,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라인들을 뭔다? 칼로 팬다. 150이니까 패고, 150이니까 150, 패고. 그 다음에 거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랍니다. 그래놓고 거기에서 뭐 한답니까? 녹수와 이별하는구나. 여기 장녹수와 이별한다. 틀어졌나? 보자. 다시 녹수와 이별하는구나. 먹나? 녹수와 이별한다. 그랬죠. 녹지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에서니까 녹수와 이별한다. 그래서 주거지역 밖에서는 60. 상공라인은 150. 105. 녹수와 이별한다.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라고 하는구나. 결국 주거지역 밖에 있는 60리길에서 누가? 연산군이 칼로다가 상공라인을 칼로 베버리고 105, 150. 그러고 거기 있는 장녹수하고 거기서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물겹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녹수하고 이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수와 이별한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마지막은 그 이상에서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단다.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바로 건축물의 면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높이에 관한 제한이 나오죠. 이제 면적 제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제한이 나온다?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재지?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이 옆에 나오고 옆 페이지 보면 423페이지에 층고. 층고가 뭐죠? 한 개 층의 높이. 여기 우리 현재 6층이잖아. 6층의 높이는 어떻게 재느냐? 건축물마다 층고가 다 달라요. 같은 건축물 내에서도 1층은 더 높고 2층은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층고가 다르게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층고란 어디로부터? 바닥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주체 윗면까지를 한 개 층고라고 한다. 다른 말로 층높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은 층높이란 말도 나오고 층고란 말도 쓰고 같이 쓰고 있어. 근데 어쨌든 한 개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시고 반자 높이는 뭐죠? 바로 요거. 현재 천장에 반자라는 걸 쳤다 그랬죠. 저 위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보이지 않게 친 거 반자. 반자는 요 바닥면으로부터 요 반자까지 높이.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재면 이건 뭐가 된다? 이건 반자 높이가 나온다. 라고만 정리하십시오. 뭐 시험 문제 난 적 없어요. 넘어가죠. 424페이지. 층수, 요거는 시험 문제 심심치 않게 납니다. 첫째, 층수는 최수 층수를 계산하는 법을 씁니다. 최수 층수는 뭐분의 뭐다? 건폐율분의 용적률을 계산하면 최소 층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라면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 최소 몇 층이 지냐?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 진다면 그때는 건폐율분의 용적률을 나누래요. 그러면 건폐율 50분의 용적률 200. 50분의 200 하면 얼마 되죠? 5, 4, 20. 4층이 나오네. 여기다 아무리 못 쳐도 최소한 4층 이상짜리 건물은 나온다. 이게 건폐율 50%의 용적률 200%로 졌을 때 최소 층수는 4층은 나온다. 4층 이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건축물의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심화 과정에서 다시 정리하고 동그라미 2번부터 2번이 뭐죠? 지하층. 예, 바로 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하면 몇 층짜리다? 4층짜리지 6층짜리가 아닙니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그래도 그건 6층이 아니라 4층짜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다른 주택들은 안 돼. 아파트라는 건축물하고 연립주택이라는 그 두 가지 건축물만 1층 전부를 뭐로 만들었다? 필로티 구조. 아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걸 뭐로 쓴다고? 주차장으로 쓴대요. 그럼 아까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이 부분은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주차장으로 써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제는 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층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이걸 주차장으로 쓰면 이건 층수에서는 빠지고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게 4개층 이하이면 공동주택은 뭐가 되죠? 다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세주택으로 보는 거죠. 5층까지 해서 이걸 아파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전부를 주차장으로 썼다. 층수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밑에 다가구하고 또 하나 다세대 주택만. 위에 있는 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고 다가구나 다세대는 더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다가구나 다세대는 1층 전부나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짓는데 전체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당연히 그것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아파트 연립주택과 똑같이 취급하고 전부가 아니라 1층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뭐로 만들어서 필로티 구조로 해놓고 그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럼 필로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1층의 일부가 필로티 부분이 아니어서 그거는 주택으로 쓰지 않는다면 주택으로 안 쓸 때만 그건 경비실로 쓰거나 그렇게 창고로 쓰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때도 그 1층 전부를 뭐에서 빼주겠다? 층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주택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필로티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주택 매입 용도로 쓸 때만 그때는 그 1층 전부를 뭐에서 뺀다? 층수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맨 밑에 쪽에 424페이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이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뭐죠? 바로 성당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여기 그림 보시면 바로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그냥 안에 들어가서 저 탑 높이까지 쭉 올려다 보면 하늘까지 까마득하게 높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야, 1층짜리 건물이 뒤지게 높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때는 1층짜리 건물이 뒤지게 높은 게 아니고 그때는 몇 개 층마다 한 개 층씩 계산한다?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높이 4미터마다 한 개 층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1, 2, 3, 4미터면 여기가 2층이야. 또 거기서부터 1, 2, 3, 4 여기가 3층. 그 다음에 1, 2, 3, 4 거기가 4층.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는 것.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층의 높이가 이게 까마득하게 높다고 해서 1층짜리라고 보지 말고 3미터마다 한 개 층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 같은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쪽은 16층으로 졌고 이쪽은 19층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 냅니까? 많은 층수로 계산합니까? 그때는 많은 층수로 계산해서 이 건축물은 16층짜리 건축물이 아니라 19층짜리 건축물이다. 많은 층수로 계산한다.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층수 계산하는 거고 네,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들. 우리 도로라는 게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도로야.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들. 바로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요걸 가로구역. 우리가 영어로는 블럭, 한 블럭, 두 블럭 이렇게 될 때 블럭이라고 하죠. 바로 이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뭐라 그런다? 가로구역. 이게 거리 가짜야. 거리 가짜다. 가로 하는 건 길로자. 거리에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표현한대. 이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은 어떻게 질 것이냐, 여기다 건물 짓는 거 어떻게 짓냐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고 다음 페이지도 일조등의 확보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햇빛을 보기 위해서 건물 짓는 걸 일정한 높이가 높아질수록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을 많이 띄워라. 아무래도 건물이 높아지면 뒤쪽은 햇빛을 구경 못하잖아. 그래서 건축물에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일조등의 확보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복잡하기만 하고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었었고, 자,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한 핵심 정리만 한번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어디부터 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보는 건 면적부터 계산하는 것들 쭉 나왔었죠. 그래서 첫째, 면적에 관해서는 뭐만 나온다고 했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대지 면적이 뭐더냐? 대지 면적이란 울퉁불퉁한 땅을 하늘에서 빛을 비쳤을 때 평탄한 바닥에 그림자지는 대지의 수평토 면적이 대지 면적인데, 그때 뭐는 빠진단다?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돌이 있을 때 이 빗금친 부분은 도로 예정지지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 같은 게 들어가면 곧 공원 도로 부지, 공원 예정지 이런 데는 처음부터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자, 건축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 면적이 원래는 건축 면적인데, 만약 외벽이 없다면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 면적입니다. 다만 전통 사찰 같은 건 가장 바깥쪽, 바로 처마 끝으로부터 몇 미터를 뺀다? 4미터를 빼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의 개념에서 첫 번째 뭐 있죠? 바다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있고 바다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포함시키죠? 바로 그림으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하자. 저거는 저기보다는 이거. 자,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건축물.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지붕 끝으로부터 요거 몇 미터? 1미터씩 후퇴하고 요 그림자지는 수평토 면적 요거를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요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합니다. 두 번째는 자, 베란다 같은 거 있죠. 바로 필로티라든지 또는 노대라고 표현해. 이걸 한마디로 노대등이라고 하는데 이 노대등에 관해서는 요거는 바다 면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다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포함시키죠? 바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를 곱한 면적, 1.5m를 곱한 면적 요거는 바다 면적에서 제외하고 그걸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1.5m를 곱한 면적은 서비스 면적에서 바다 면적에서 제외하고 그걸 초과되는 부분은 포함시킨다 라고 됐죠. 다만 이렇게 좁게 접하는 게 있고 넓게 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계산하죠? 가장 길게 접한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를 곱한 면적을 빼고 나머지 이 부분만 요것만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표현력을 조심해서 보시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는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바다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자, 필루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뭐로 쓴단다? 공중의 통행,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로 쓴다,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로 쓴다, 주차장 공간으로 쓴단다. 공동주택의 1층에 필루티 부분을 만들어 놨다면 그 부분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또 다락을 만들었는데 그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밖에 안 되면 그건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 그 다락의 층고가 얼마? 1.8m 이하 부분인 경우에만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했다면 그 차지하는 면적은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켜버린다 라는 거, 중요한 것들이야. 자, 그리고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요 이제 면적에 관련된 개념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이렇게 분할할 때 이 분할되는 이 땅들이 면적이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최소 면적이 얼마죠?
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소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은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지는 마지막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자,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하는데 원래 건축물의 층수는 뭐로 따진다? 그 건폐율분의 용적률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 하면 최소 층수는 4층이라는 층수가 나옵니다. 근데 층수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시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이런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필로티 구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차장으로 쓰겠답니다. 여기 자동차 세워져 있죠? 주차로 쓴다면, 이것도 층수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1층이야.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라가지, 이 바닥으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다가구나 다세주택은 1층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무슨 구조로 했다?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걸 뭐로 쓴다? 주차장으로 쓰고 필로티 부분은 주차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쓴다면 그 부분도 이것도 층수에서 제외시키고 여기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이런 성당 같은 건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높이 몇 미터? 4m마다 한 개 층으로 계산합니다. 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쪽으로 따지면 16층, 저기서 따지면 19층. 그때는 몇 층이다? 가장 많은 층수가 건축물의 층수입니다. 19층이 건축물의 층수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특별건축부터는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니다.